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입니다. 수입이 같은데도 누군가는 재테크를 해서 돈을 잘 모으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부럽기도 합니다.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고 실패하는 예를 들어서인지 난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책을 고를 때도 경영, 경제 관련 책들은 어렵다는 생각에 선택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책,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를 읽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여 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일해오며 벼락부자가 된 사람부터 사업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형 부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자산관리형 부자 등 수많은 부자의 탄생을 지켜보기도 하고 영끌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좋든 나쁘든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면 당장 손해보는 돈의 심리학부터 주식과 부동산 실전 투자법까지 얼마를 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그에 상관없이 통하는 투자법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 돈 공부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도 책이 정말 재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과 왜 돈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테크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나는 애널리스트이고 주식시장 분석만 20년 넘게 해왔지만 늘 돈을 벌기만 했던 건 아니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너의 돌잔치 축하금을 베트남 펀드에 넣은 것이었다. 2008년에는 지금과 달리 미국 같은 선진국 주식보다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들의 주식이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넥스트 차이나라고 불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나라였다. 그렇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내 돌잔치 축하금 전액을 베트남 펀드에 넣었다. 네가 나중에 커서 내 이름으로 된 증권 통장을 받아들고 엄청나게 불어난 베트남 펀드 투자금에 환호하며 엄마 사랑해 라고 애교를 부리는 상상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실패였다. 몇 개월 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신흥국들은 일제히 큰 타격을 입었고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베트남은 각종 금융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더욱 악영향을 받았다. 그때 나는 갓 30을 넘긴 나이였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펀드에 별 생각 없이 돈을 넣었고 심지어 네 돌잔치 축하금 전액을 다 넣는 바람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직접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펀드에 넣는 거니까 주식보다는 안전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축하금 일부만 넣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 돈을 다 베트남 펀드에 쏟아 부었고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대신 말도 안 되는 장밋빛 환상을 그렸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돈을 다 잃은 것도 속상하지만 정말이지 어디 가서 말도 못할 만큼 창피했다.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보통 돈을 벌 생각만 한다. 그것으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로 손해를 보면 충격에 빠진다. 투자한 돈이 클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는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2달 정도만 기다리면 상황이 바뀌어 잃었던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식 그래프 곡선이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절망이 오기 시작한다. 반년쯤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나면 원금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래서 다행히 원금이 회복되면 얼른 돈을 다 찾은 다음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주식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런데 몇 달 뒤 주식시장이 좋아져 내가 매도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아, 빼지 말걸 괜히 뺐나 싶어진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또다시 돈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주위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거봐 내 선택이 맞았다니까 역시 안 하는 게 나아 하며 확신을 하게 된다. 시장을 아예 떠나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손실이 나도 절대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하고 또다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돈을 번다. 나는 몇 번 해보다 돈을 잃고 주식시장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 중 대부분이 남들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다시 시장으로 온다는 데 있다. 당연히 그 시장에는 좋은 물건이 남아있을 리 없다. 좋은 물건은 이미 남들이 다 쓸어가 버린 탓이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물건을 허겁지겁 고르게 된다. 결국 또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 절대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쩌다 펀드나 주식으로 100만 원을 잃었다고 치자.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법은 다시는 펀드나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돈을 불릴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은행 예적금만 해서는 돈을 불리기는커녕 앞서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펀드나 주식은 위험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험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 돈으로 코스피 탑10에 있는 대기업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배터리 관련 기업만 모아놓은 펀드를 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면 돈을 더 주는 ETF 펀드를 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돈을 한꺼번에 어느 하나에 투자하지 않고 3등분해서 투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3달 뒤 50만 원을 잃었다고 해보자. 물론 속은 쓰리겠지만 그것으로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네 돈이 주식시장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본 경험과 관련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경험이 네 안에 남는다. 주식 관련 용어와도 친숙해져서 관련 뉴스가 저절로 궁금해지기도 한다. 작은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2천만 원을 남들이 좋다길래 한 기업에 넣는다고 해보자. 설마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될까 싶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문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되어 1,000만 원을 잃게 되면 심리적인 타격이 커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게 된다. 게다가 아무리 후회해도 잃어버린 1,000만 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하며 적은 돈으로 시작해야 한다. 옷을 잘 입는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으면 일단 옷을 많이 사서 입어봐야만 한다.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직접 입어봐야만 너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한두 개 옷을 샀는데 그게 성공할 확률은 100개의 옷을 사서 입어본 사람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에게 처음부터 명품 옷을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다. 어쩌다 비싼 명품 옷을 샀는데 그게 너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자연히 안 입게 되고
그러면 속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가의 옷을 많이 입어보고 그 중에서 너의 스타일을 찾게 되면 같은 명품 옷을 사도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다양한 경험으로 높아진 너의 안목이 너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재테크 초보자들이 하는 것처럼 돈만 날리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천히 소액으로 경험을 늘려나가면 실패도 하겠지만 성공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을 보는 안목을 기르게 되고 점차 너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경험을 늘려나가면서 돈 공부를 같이 병행해야만 한다.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번에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너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든 배울 때는 수업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것은 수업료를 내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투자를 할 때 가장 최소한의 수업료를 치르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소액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투자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40살 넘어 부지런히 모아둔 5천만 원을 덜컥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을 수 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같은 돈을 잃더라도 40 넘어 큰 돈을 잃게 되면 복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치러야 할 수업료가 그만큼 비싸고 무거워지는 것이다. 다행히 너에게는 40이 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해 50만 원을 잃는 것이 가장 싼 수업료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 경험을 쌓아나가라.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투자 시장을 떠나지 마라. 시장에 좋은 물건이 많이 있을 때는 바로 남들이 떠날 때다. 주식시장의 90%는 심리에 달려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데 증권가에는 사이코패스가 투자를 잘한다는 속설이 떠돈다. 투자라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먼저 느끼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서 어느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쌓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투자를 잘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속설이 떠도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이코패스는 투자할 때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벌었다고 들뜨지 않으며 손해봤다고 위축되지 않고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나만 빼고 다들 돈을 버는 것 같아 보이면 조바심을 느끼고 탐욕을 부리게 된다.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 냉정하게 주변 상황을 돌아보며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끝도 없이 주식이 급락해 이러다 계좌가 박살날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가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흔들려 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큰돈을 번 사람이나 투자 고수들은 의외로 불경을 자주 읽는다고 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사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고 팔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래프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을 다잡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 투자가나 트레이더들도 주식을 매수할 때
지금 시장에서 자신의 투자 원금이 100이라면 30을 투자할지 80을 투자할지 정하고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부터 손절 가격과 손절 조건 등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가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심리학은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손해난 주식을 팔지 못하고 몇 년씩 갖고 있다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리기도 하고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 꼭지점에 집을 사 하우스 푸어가 되기도 한다. 나는 네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구가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투자를 하기 전에 돈의 심리학부터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가 말했듯 인간의 오류와 불확실성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투자나 사업은 물론 삶 자체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면 인간과 인간사를 통찰하는 게 먼저다. 왜 우리는 손해난 주식을 팔지 못하는 걸까? 처분 효과. 주식이라곤 전혀 모르던 친구가 하루는 공모주에 투자했는데 속상해 죽겠다고 푸념을 했다. 공모주란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금, 주식을 사려고 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가지고 증권사에 가서 청약을 하면 최종 경쟁률과 총 청약자 수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데 미래가치가 큰 기업일수록 공모주 청약은 성황을 이룬다. 최근 2, 3년 사이만 봐도 카카오 게임즈의 경쟁률은 1524.85대 1, 증거금은 58조 5543억 원에 달했고 BTS로 대표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경쟁률은 606.97대 1, 증거금은 58조 4237억 원에 이르렀다. 너에게는 1억 원이 아주 큰 거액으로 느껴질 테지만 경쟁률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공모주 수량은 극히 적다. 실제로 경쟁률이 치열하면 1억 원을 넣어도 주식을 두세 주 받을까 말까다. 어쨌든 친구는 따상 정도는 할 것이라 기대하고 첫날 상한가에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주식이 열흘 넘게 급락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다. 이때 따상은 더블 상한가의 준말로 더블을 더블이라고 말하는 데서 유래되었고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따상은 공모가 곱하기 2 곱하기 1.3. 만약 A의 공모가가 2만 원이라고 해보자. 2만 원의 2배면 4만 원이 되고 여기에 30%인 12,000원까지 더하면 도합 52,000원이 된다. 즉 2만 원인 주식이 52,000원이 되는 것을 따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따상이 중요하냐면 공모주가 상장되면 시초가는 공모가의 최대 2배로 형성되고 여기에 당일 상한가인 30%까지 오르면 하루 만에 최대 2.6배의 수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에게 초기 유통 물량이 많아서 그럴 수 있으니 느긋하게 기다려보라고 했다. 다행히 며칠 후 그 주식은 반등했고 친구도 이제 안심하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구는 주가가 본전 근처가 되자마자 주식을 전부 처분해버리고 말았다. 주식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말이다. 친구가 속상해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그 후 그 종목의 주가는 50% 넘게 올랐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친구는 왜 주식을 서둘러 팔아버렸을까? 우리는 얻는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행동 경제학에서는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보다 손실에 대한 회피 심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1만 원 이익을 본 기쁨보다 1만 원 손실을 본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원시시대 사람들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식물들의 열매를 채집해 삶을 영위했다. 그런데 그때는 위험한 동물은 없는지 독성이 있는 식물은 없는지 늘 살펴야만 했다. 혹시라도 방심해 목숨이 위험해진 사람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 그래서 독일의 작가인 롤프 도벨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곧 신중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인 것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 결과 몇천 년이 흘렀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여전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익을 내지 않아도 괜찮으니 손실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너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다면 너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 지난달 지출이 많아서 이번 달에 메꿔야 할 카드값이 많아 다음 중 하나를 팔아야 한다면 어떤 걸 팔고 싶니? A. 초기 투자금에 비해 54만 원의 이득을 본 반도체 주식. B. 초기 투자금에 비해 37만 원의 손실을 본 바이오 주식.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득을 본 반도체 주식은 보유하고 손실을 본 바이오 주식을 파는 게 맞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른 주식은 팔고 내린 주식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B 종목을 파는 순간 37만 원을 잃었다는 손실이 확정되는데 그것이 두려워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손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정작 오른 주식은 빨리 팔아버리고 마이너스가 난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을 처분 효과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 UC 버클리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 터렌스 오딘이 한 증권사 계좌 1만여 개를 추출해 6년간의 거래 기록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투자자들은 손실 종목 중 10%만 매도했다. 손실이 난 주식 10주 중 한 주만 매도하고 나머지 9주는 처분하지 않고 계좌에 담아둔 것이다. 그 주식의 주가가 언젠가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물론 기다리면 주식이 생각했던 대로 오를 수도 있다. 문제는 그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라 2, 3년이 걸릴 수 있고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도 무색하게 본전이 되자마자 팔아치운다는 데 있다. 2, 3년 동안 손실이 난 계좌를 쳐다보며 온갖 마음고생을 하는데도 결국 얻은 수익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도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저렴하게 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무조건 쌀 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주식이 비싸면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에서 제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샀으니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커질 테고 그럼 냅다 팔고 싶어지는 심리가 발동할 수 있다. 네가 백화점에서 고가의 청바지를 충동구매로 샀다 환불하고 난 후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또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주식 투자에 있어 남들이 좋다고 할 정도의 주식이면 이미 고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즉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살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 싶은 주식이 있으면 1, 2개월 이상 공부한 다음 쪼개서 사는 분할 매수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그럼에도 저렴하게 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원칙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남들이 좋다는 비싼 주식을 사서 심한 마음고생을 하는 일만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손절매를 잘해야 한다. 2022년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부자들의 금융 행태를 분석한 2022 코리아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주식 가격이 15% 하락하면 손절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15% 하락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주식을 판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 회피 심리에 휘둘려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손절의 기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네가 어느 종목에 투자했는데 30%나 오르면 당연히 행복하겠지. 그럴 때 더 놔두면 더 올라가겠지 라는 안이한 태도로 돈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을 때 계좌가 곤두박질 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가 목적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나는 몇 퍼센트 이상 오르면 거기서 물러날 거야 라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앞의 자료에 따르면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23%가 오르면 매도를 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손실이든 이득이든 목표를 정하고 시작해야만 네가 주식시장의 변화무쌍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굳이 손절매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그 착각을 버리길 바란다.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1,500만 원을 잃고서 그것을 손절할 때의 심정이 어떤지, 그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른다.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의 비밀. 부불 3대. 부자가 3대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통틀어 300년 이상 부를 유지한 가문은 매우 드물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도 200여 년밖에 부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주 최부잣집은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하고 12대 동안 연이어 만석을 모았다. 어떻게 그들은 300년 동안이나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최부잣집이 가훈처럼 여기며 자손 대대로 가르친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다섯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따라 너는 몇 번째 원칙이 가장 궁금하니 나는 왜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고 했는지가 가장 궁금했었다. 알고 보니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논밭을 팔아 쌀을 사곤 했는데 쌀이 귀에 논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쌀이 넉넉한 부자 입장에서는 흉년이야말로 논을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하지만 최부잣집은 그것을 금했다. 논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들의 원한이 자신들을 향하게 되면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부잣집은 더 나아가 흉년이 들면 저택이 위치한 경주 교동에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곡식을 풀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 백리는 요즘으로 치자면 동쪽으로는 경주 동해안 일대까지, 서쪽으로는 영천까지, 남쪽으로는 울산까지, 북쪽으로는 포항까지를 의미한다. 그처럼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다 같이 잘 살아야 결국은 오래도록 가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고 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조선시대에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소작료를 지불하는 소작인들이 있었는데 당시 소작료는 수확량의 7, 8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최부잣집은 재산이 만석을 초과하게 되므로 소작료를 낮춰야만 했다. 소작인의 입장에서는 소작료를 적게 내도 되니 앞다투어 최부잣집과 일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의 논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게 되었다. 최부잣집이 잘 되어야 자신들도 더 잘 되는 상생의 경제가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이처럼 최부잣집이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상생의 철학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한 데 있다.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만 만석 농사를 짓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최부잣집은 시집온 며느리들에게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지내게 했다. 절약과 검소를 몸에 배게 만든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을 6가지 원칙 중 하나로 놓은 이유는 그만큼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부자의 기본은 절약과 검소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셈이다. 그런데 왜 자손들에게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걸까? 왜 그것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남긴 걸까? 그 이유를 살펴보다 나는 최부잣집의 해안에 진심으로 탐복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애널리스트로서 이제껏 부자 고객들을 만나며 느낀 것과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기도 했다. 첫째, 부자들은 리스크는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몇몇 투자 관련 책을 읽어보면 리스크와 리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한다.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크면 그만큼 리스크는 크고 기대 수익이 적으면 리스크도 적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내가 만난 부자들은 리스크와 리턴이 비슷한 확률일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하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충분히 기다린 후 리스크는 거의 없고 리턴이 압도적으로 큰 비대칭적 상품에만 투자를 했다. 최부잣집이 자손들에게 벼슬은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와 비슷하다. 조선시대 진사라는 신분은 과거의 예비시험인 소가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딱히 벼슬이라기보다는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해당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벼슬이 높아지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집안이 몰락하는 것도 한순간이었다. 그래서 최부잣집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고 그러다 잘못해서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너무 큰 리스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애초에 자손들에게 높은 벼슬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부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부와 권력을 모두 거머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케 한다. 최부잣집은 부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들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부자라 더 벌 필요가 없으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다. 가격이 10% 하락하면 원래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선 11%가 올라야 한다. 가격이 만약 50% 하락했다면 2배, 100%가 올라야 원래 가격이 되는 셈이다. 즉 부자들은 잃는 것은 금방이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손실을 보면 누구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다 부자가 될 때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모은 돈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날려서 자존감의 치명상을 입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기를 쓰고 어떻게든 돈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애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자들은 분산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이다. 계란 한 개가 깨져도 다른 계란들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유럽 회사채에도 투자하고 금도 사놓고 달러도 사놓아야 한다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만난 부자들은 의외로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대충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 것에 집중 투자할 뿐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넷째, 부자들은 주변의 조건 없이 밥을 많이 산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정보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누가 부탁을 해오면 웬만하면 들어주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약이 나왔는데 그 효능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의사나 간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제격일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연락 한번 안 하다가 불쑥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면 친구가 제대로 답해 줄까? 아마도 친구는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이용한다고 못마땅해 할지 모른다. 그래서 부자들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사고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나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한다. 경주 최부잣집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양반집이나 부잣집 사랑채에 며칠씩 머물다 가는 일이 흔했다. 그런데 최부잣집에서는 유독 과객을 후하게 대접했다. 그들의 한 해 소작 수입은 쌀 3천석 정도인데 그중 3분의 1이나 되는 1천석을 과객 접대에 썼고 그래서인지 과객이 많이 머무를 때는 그 수가 100명을 넘기기도 했다. 심지어 밤을 지내고 떠나는 과객에게는 과메기 한 송과 하루분의 양식 그리고 노자도 몇 푼 쥐어 보냈다. 그러면 과객들은 공짜로 쥐어주고 먹여준 최부잣집의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이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아낌없이 털어놓곤 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여행이 어려웠던 당시 과객들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새로운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나르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덕분에 최부잣집은 굳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법. 만약 최부잣집이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오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최부잣집은 곡식을 퍼줄 필요가 없어 더 많은 재산을 모았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오랫동안 부를 지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인색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본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지만 주변에 밥을 잘 사고 잘 베풀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사치를 하지 않는데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하고 향후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매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 밥을 사고 작은 것이라도 받았으면 성의 표시를 하려는 행동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너도 고맙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밥이든 조그만 선물이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밥 잘 사주는 언니 혹은 선배가 되려면 돈이 꽤 들 수도 있지만 나는 네가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밥을 사고 고마움을 표시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너의 평판을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 너를 도와줄 테니까 말이다. 그래도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다치거나 힘든 날에는 중국 한나라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어라.